빛발이 점점 굵어졌다. 빅터는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빅터는 우산을 들고 7년 만에 옛 집을 찾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트레일러가 있던 자리에는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위에는 온통 황토빛 등만 속살을 드러냈다. 그래도 게레로 정비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일거리를 찾아 떠돌던 빅터는 근래에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렇게 일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서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 샌프란시스코로. 공동묘지로 가주시겠어요? 잠시 상념에 잠겼던 빅터가 기사에게 말했다. 택시는 비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빅터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미동도 없이 창밖을 주시했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빅터는 택시를 보내고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빅터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아참, 작년에는 트럭을 얻어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는데 정말 굉장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지 뭐예요. 아버지도 같이 왔으면 분명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바보라서 떠난 건가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분수도 모르고 애프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고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빅터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빅터는 빗물을 훔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묘지 밖에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었다. 빅터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언덕 교회는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빅터는 비를 맞으며 앞마당에 섰다. 그의 눈에는 노을 아래서 기도를 했던 소녀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했다. 그때 로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빅터는 첫사랑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서글픈 회한이 밀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내가 바보만 아니었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빅터는 씁쓸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다. 빅터?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잠시 멈춰섰던 빅터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빗줄기 사이로 잊히지 않는 목소리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빅터! 빅터가 7년 만에 고향을 찾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교회 앞에서 빅터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첼 선생님이었다. 교회 목사님과 가까운 사이라 조언을 구하러 자주 찾는다고 했다. 빅터는 우연한 만남에 얼떨떨했지만 레이첼 선생님은 하느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마냥 반가워했다. 둘은 회당으로 들어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레이첼 선생님은 얼마 전 교직을 관두고 개인 출판사를 차렸다고 했다. 그동안 계속 글을 써왔는데 번번이 출판사에 퇴짜를 맞았단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를 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세상엔 자신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런 곳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빗방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 가운데 로라의 이야기도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레이첼 선생님은 로라가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맨해튼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하자 빅터는 막막함을 느꼈다. 로라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시렸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포크레인이 움직였다. 인부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빅터는 힘없이 안전모를 쓰고 몸을 일으켰다. 산책로 공사장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돌아보니 5-6명의 인부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중 누군가가 손으로 빅터를 가리켰다. 빅터가 갸웃거리자 인부들은 커튼이 열리듯 비켜섰다. 그러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다. 태양 아래서 손 가리개를 하던 여인은 천천히 하얀 손을 내렸다. 로라? 로라는 갈색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걸어왔다. 햇살 속을 걸어오는 로라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귀부인 같았다. 로라가 가까워질수록 빅터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안녕, 빅터? 안녕? 레이첼 선생님께 네 소식을 들었어. 로라는 얼마 전부터 빅터를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했다고 말했다. 왜 나를 찾았는데? 너랑 가야 할 곳이 있어서. 하지만 그곳은 나중에 말해줄게.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밥 한 끼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배고픈데 같이 가줄래? 물론 그럼 조금만 기다려줄래? 로라와 빅터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의 2층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언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어, 로라? 한 1년쯤 됐어. 어떻게 지내? 정원사가 딸린 저택에서 매일 파티를 하고 여름마다 세계 여행을 다니고 주말엔 골프랑 승마를 하지? 로라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미안, 나이를 먹더니 실없어졌나 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보잘것없는 웨이트리스야. 한심하지? 빅터는 조용히 로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내내 궁금했던 이야기를 물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로라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불편한 듯 화제를 돌렸다. 내 딸 보여줄까? 로라는 핸드백에서 에이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이는 엄마처럼 밝은 갈색 머리에 얼굴이 인형처럼 예뻤다. 빅터는 로라의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볼수록 가슴이 뭉클했다. 빅터, 넌 계속 여기에 있을 생각이니? 아니, 이번 공사가 끝나면 난 남쪽으로 가려고. 떠돌이한테는 따뜻한 곳이 좋거든. 넌 어디든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서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말이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중국인 주인이 테이블에 행운의 과자를 놓고 갔다. 로라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보나마나 나쁜 점괘가 뻔하고 좋은 점괘가 나온다고 해도 맞지 않을 거라고 로라는 말했다. 빅터도 행운의 과자를 믿지 않았지만 아마 자신의 점괘에는 꿈같은 하루라고 쉬어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글은 안 쓰니? 레이첼 선생님은 계속 써왔다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계속 글을 써왔다고? 로라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로라는 굳게 입을 다물고 쓸쓸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빅터는 왠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이런 날을 숱하게 상상해왔지만 막상 실현되고 보니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빅터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서툴게 젓가락질만 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차이나타운을 걸었다. 행인들을 피해가는 그들의 사이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빅터는 로라의 측은한 뒷모습을 지켜봤다. 둘은 서른이 되었고 많이 지쳐 있었다. 빅터는 오늘이 로라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로라는 빅터의 얼굴을 보자 망설여져 지금까지 꺼내지 않은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빅터, 아까 내가 말한 거 기억나? 너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 그럼,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 아니었어? 로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빅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빅터, 레이첼 선생님과 테일러 회장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지. 내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어때? 그래도 직시할 용기가 있는 거야? 빅터는 갑작스러운 로라의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로라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1%의 의심도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로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그럼 모레 오후에 만나? 내일은 일이 있어서. 메릴린 학교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붉은 벽돌담에는 담쟁이 동굴이 기어올라 작은 꽃을 피웠고 교실 창가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아른거렸다. 동평 건물 3층에서는 여전히 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년퇴직을 앞둔 러놀드 선생님은 여전히 학생들을 윽박질렀다. 학력평가 시험을 이따위로 보다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녀석들은 똑똑히 들어라. 왜 세상이 빨리 진화를 못하는 줄 알아? 너희 같은 멍청이들이 우수한 인재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곁에 서 있던 갈색머리의 여자가 남자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 이끌었다. 빅터, 그냥 가. 저 따위 인간 만날 이유가 없어. 아니야, 난 만나야겠어.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30분 전 로라와 빅터는 메릴린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는 레이첼 선생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레이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오래전 그들의 IQ 테스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이었다. 얼마 전 로라는 암기왕 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의 IQ를 뛰어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릴린 학교 출신의 빅터 로저스라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던 로라는 빅터를 위해 결국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교직원이 한참을 찾은 끝에 졸업생 서류함에 들어있던 누렇게 변색된 자료들 사이에서 빅터의 IQ 평가표가 펼쳐졌다. 그것을 살펴본 교직원이 놀랐고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학교에 도착해서야 이 일에 관해 전해들은 다음에도 뭔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빅터는 교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곧이어 소리를 넘겨받은 레이첼 선생님도 탄성을 질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이윽고 로라가 서류를 받아 그곳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빅터의 이름이 철자 한자 틀리지 않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173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레이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빅터, 넌 천재였어. 끝내 빅터도 그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물밀듯이 빠져나왔다. 교무처를 막 나오던 로라와 빅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머리가 벗겨진 로널드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를 따라 걷던 그를 향해 빅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셨나요? 갑작스런 물음에 로널드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빅터를 실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 낯선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고 있는 로널드 선생님을 향해 다시 빅터가 물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그 순간 로널드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교재를 바닥에 후두둑 떨어뜨렸다. 혹시 빅터 로조스?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의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라곤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빅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로널드 선생님 앞에 내밀었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왜?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빅터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로널드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했다. 갑자기 빅터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촉감도 생각도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듯했다. 로널드 선생님은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빅터는 그를 뒤로 한 채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 나왔다. 교정을 가로지르는 빅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듯 독수리 조각상이 서 있었다. 기둥에는 17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언덕이 그네 걸터앉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산들바람이 지나갔다. 오래전 그날처럼 로라는 빅터의 옷깃에 날아와 붙은 풀립을 떼어내 바람에 다시 날렸다. 로라가 애써 웃으며 빅터를 위로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둘 사이에는 바람만 지나갔다. 빅터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허공을 향한 두 눈은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코는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파르르 떨렸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바보가 맞았어. 바람을 타고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는 IQ가 173이나 되는... 빅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네에서 내려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잃어버린 17년. 그동안 숫자에 속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었다. 빅터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 여겼음을,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 바보로만 살았던 것이다. 허리케인 같은 위협들이 자신을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스스로를 믿지 못한 나야말로 진짜 바보였어. 빅터의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빅터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새로 태어난 영혼의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네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네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힐튼 호텔은 안팎으로 분주했다. 대형 트리 장식 아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음악회가 열렸고 로비에서는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방문객들을 맞았다. 3층 연회장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멘사협회 회원들이 신임 회장 취임식을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것이다. 분위기를 복돋우던 캐럴 합장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국제멘사협회의 새 회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신임 회장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이자 기업 컨설턴트이고 애플리의 사회이자 저술가이며 혁신 강연가이자 공공 프로그램 기획자이고 이런 지금 보니 참 줏대도 없는 분이로군요. 사회자의 익살에 장내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로저스 회장님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빅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전임 회장과 포옹을 하고 연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빅터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회원들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팔을 뻗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명은 그 테이블에 앉은 초로의 부인에게 쏟아졌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여성분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죠. 존경받는 출판계 리더이신 레이첼 대표님은 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선생님이셨죠.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이첼 선생님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뜻밖의 찬사에 그녀도 감격스러운 얼굴로 주위의 목례로 답했다. 곁에 있던 로라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선생님의 손에 쥐어드렸다. 조명은 다시 홀을 가로질러 빅터에게로 돌아왔다. 취임사를 고민하던 중 젊은 회원들로부터 성공에 대한 조언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호텔의 창립자인 콘래드 힐튼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장성할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은행 경비원이 되려고 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바람에 퇴짜를 맞고 호텔 벨보이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회고하기를 자신이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힐튼 호텔을 만들게 되었다고 능청을 떨었죠. 물론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벨보이 시절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 믿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콘래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IQ가 높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IQ는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굿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굿밖에 되지 못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콘래드 힐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로라는 빅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런 웅변가가 한때 지독한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레이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그래. 그리고 인기 동화 작가 로라 덩컨이 한때 꿈도 희망도 없던 웨이트리스였다는 사실도 모를 테지? 로라는 박수를 멈추고 레이첼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이마에도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로라는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이 떠오르자 가슴이 뭉클했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을 껴안았다. 자신을 믿으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빅터도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난 너희들의 재능을 펼치게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야. 그것을 행동에 옮긴 건 온전히 너희들 몫이었지. 연회장에는 다시 경쾌한 캐롤송이 울렸다. 그나저나 회장님에게 꽃다발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 곁으로 백발을 근사하게 기른 암기왕 잭이 다가왔다. 참, 내 정신 좀 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라는 준비했던 꽃다발을 들고 축하객들에게 둘러싸인 빅터에게 다가갔다. 암기왕 잭은 들고 있던 칵테일로 입을 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이첼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이야말로 산타클로스였어요. 바보에게 천재라는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그러자 잭이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요정이랍니다.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을 깨운 착한 요정 말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대표님은 레이첼 선생님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뭔가요? 혹시 천사? 에이, 동화의 세계보다 더 멋진 현실 세계의 안내자죠. 바로 북극성. 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내내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싸늘한 겨울밤이라서인지 도로에는 자동차의 흔적이 드물었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간간히 눈발도 날리고 있었다. 어머, 눈이네. 빅터, 운전 자신 있는 거야? 빅터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최고의 정비사이자 드라이버인 마르코 형한테 배운 실력인걸. 그때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내게 운전을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빅터의 코끝이 찡해졌다. 차가 언덕교회에 도착했고 빅터는 시동을 껐다. 왜 여기에 차를 세우는 거야? 로라가 물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로라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따라 나왔다. 언덕교회는 변함이 없었다. 교회의 회벽은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다. 앞마당에는 짝을 지은 그네가 여전히 사이좋게 걸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쌓였지만 그 자리에 변함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빅터가 낮은 목소리로 로라에게 물었다. 결혼은 안 할 거야? 갑작스런 질문에 로라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에이미도 있고. 나야 그렇다 치고 빅터 너는 왜 40이 넘도록 혼자 사는 거니?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시간이 없었어. 남들이 10대에 했던 것들을 난 30이 넘어서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 뒤로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즐거움에 중독이 되어버렸지. 자신을 발전시키는 즐거움? 아무리 소박한 상상이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더 큰 상상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게 돼. 커다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져. 나는 그게 즐겁고 행복해. 에이미한테 꼭 들려줘야겠는걸? 로라는 빅터의 말을 받아 적기라도 하려는 듯 코트에서 작가 수첩을 꺼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니, 로라? 느닷없는 빅터의 질문에 로라는 수첩을 꺼내다 말고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라니?
설마 15살 때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로라는 깔깔거렸다. 하지만 빅터는 함께 웃을 수 없었다. 로라도 웃음을 거두고 어린 시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를 애잔하게 바라보았다.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당시엔 꽤 심각했어. 나는 내 모든 좌절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더 외모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빅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라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너한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로라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그래, 정말 심각했다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회피 심리였었겠지. 문제와 맞부딪히는 대신 모든 것을 외모 탓으로 돌리면 편해지잖아. 물론 그때는 몰랐어. 아주 오랜 후에야 알게 되었지. 알고 난 다음에도 외모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이야. 내가 비겁하게 외모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답을 찾기가 쉬워졌어. 비로소 문제가 제대로 눈에 들어왔거든. 로라가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알지 못했다니. 빅터는 미안함과 안쓰러운 눈빛으로 로라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우리 둘 다 엉뚱한 기준에 사로잡혀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구나.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 말했다. 빅터,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 내가 그때 했던 말 진심이었니? 빅터는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날 이후 항상 빅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었으니까. 빅터는 장갑을 벗고 로라의 손을 꼭 잡았다. 로라의 뺨이 루돌프 사슴코만큼 빨갛게 물들었다. 그 위로 15살 주근깨 투성이 로라의 모습이 겹쳐졌다. 한방눈이야. 그래. 교회 회벽 밖으로 성가대의 맑은 음성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수정구처럼 반짝이는 눈송이들을 올려다보면서